한국에는 식자청일수록 또 젊을수록 안보 이야기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진부하게 생각하거나 태극기 꼰대들의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풍조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국민 전부가 모여서 살아가는 일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집 앞에서 어떤 깡패가 와서 방망이를 들고 설치거나 고성방가를 하거나 노상방뇨를 할 때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것이 집 식구들의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북한이 연일 지금 한국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내부에서 문제는 이 외부에서 침입하려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세력이 한 30%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어떤 평론가가 보수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수가 서로 싸우고 헛들지 말고 보수 후보들이 뭐 여러 가지 혁신이나 변화, 개혁, 그리고 중도로 심지어 평화의 아젠다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기에 제가 기가 찼습니다. 평화요?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는 김정은이가 보기에 이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남한을 먹는 것이 김정은의 평화입니다. 그들의 평화는 북한과 더불어서 그냥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자, 혁명 21가 저는요, 통일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예요. 결사 반대합니다. 뭐 하려고 통일합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핏줄이 같았다라는 거 말고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방식이 같습니까? 민주주의 의식이 같습니까? 사는 수준이 같습니까?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북한에서 7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은 여기 남한에서 7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데 생각이 비슷해질 때까지는 따로 살아야 되고요. 또 굳이 뭐 같이 통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필요에 대해서 강박관념으로 매달리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한반도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감성적인 쇼가 웃긴다는 거예요. 사람 생긴 거는 비슷하고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백인이요, 저 남아공에 가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수백 년을 살아버리고 나면 그 남아공에 적응된 백인이 오늘날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백인하고 같겠습니까? 얼굴만 백인이죠. 백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통일하는 것도 참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보 위협이나 이런 대한민국의 체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나라에 많이 가진 사람들, 상류층 중에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짙은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가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을 10차로 쏜 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종의 개념을 바꾼 겁니다. 참 못된 놈들은요, 이 못된 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정상적인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벌리는데 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때 그냥 고정된 발사대에서 쏘거나 아니면 이동식 발사대 TAEL이라고 부르는 데서 쏘는 거는 있었지만은 열차에서 쏘는 것은 살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문제고 호들갑인가? 자, TL보다 훨씬 무서운 부분이 있죠. 자, 북한에는 중간지방, 동해 서해가 아닌 중간 산악지역에 거미줄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 위에, 즉 탄도미사일을 쏘고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내구성과 이 받침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진, 그리고 미사일 발사열에 이렇게 화재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발사대를 열차 위에 만들어 놓고
평소 열차 경납고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발사 장소에 정차를 해서 열차의 마지막 이 위에 덮개가 열리고 그리고 발사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수직으로 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거미줄 철도망 속에서 터널에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어나와서 북한의 철도망을 이용해서 쏴버리면 미국이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두려운 것은 발사 조짐을 알고 주목하고 있다가 발사되면 레이더로 추적해서 요격하는 건데 기습적으로 쏴버리고 어느 순간까지 발사되는 부분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철도망 전역이 이동식 발사대가 되는 거고 여객용 열차로 위장해가 있으면 감시망을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대의 열차에 싣고 다니다가 지금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략을 굉장히 흐트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또 하나의 미사일 전략의 우위, 지난번엔 순항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쏘는 그런 걸 성공했죠. 1500km나요. 근데 이제는 또 핵잠수함이 아니라 열차에 두고 쏘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와 대비되는 또 하나 우려스러운 측면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와 계약까지 맺고 깊숙이 진행되던 호주의 핵 잠수함 추진을요. 미영 호주가 오크스라는 것을 창설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미국의 US 이래서 합쳐서 오크스해서 3국 안보 협력체라고 만드는 건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에 이어 어떤 경우가 와도 모든 정보와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3국 안보체,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이 3국 안보 체제로서 오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인구 규모나 나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호주를 왜 오크스로 했을까요? 호주가 상징하는 것은 이 남태평양, 즉 오세아니아주의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각기 대서양 양쪽에서 이렇게 있지만 중간에 호주를 둬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주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은 미국, 왼쪽은 영국이 중공을 같이 포위하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오크스의 성과로 호주에 미국이 핵 잠수함 선단을 창단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호주는 핵 잠수함을 만들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호주는 핵 잠수함 보유국인 프랑스와 이 일을 긴밀히 논의해왔고 계약도 맺었는데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르쳐 준 것은 1958년에 영국에 가르쳐 준 이후에 처음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호주가 핵 잠수함 전단을 배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미 호주는 애들레이드에서 잠수함 건조를 위한 공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호주하고 영국같이 이 동맹을 맺는 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호주가 미국의 이해관계의 핵심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한국한테는 한국이 수년 전부터 문 정권에서 핵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미국이 핵 잠수함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원자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핵 잠수함의 특징이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무한으로 쓸 수 있는 핵 잠수함 원자로가 기본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핵 재처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핵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재처리해서 또 연료로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한 순환시키는 기술로서 핵 잠수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은 연료 재공급 없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 정권이 핵 잠수함을 운운하고 또 최근에도 운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작년 9월에 김현종이가 국가안보실 2차장 큰 소리를 치고 미국에 가서 핵 잠수함 추진하기 위한 핵 연료를 미국 측에서 공급받고 싶다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핵 재처리를 막으면서 한국의 핵 재처리를 허용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 잠수함에는 소형 원자로가 가득 들어가는데, 자, 과거에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는 이 소형 원자로의 건조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또 그렇게 크지 않은 핵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국 해군도 2030년대에 4,000톤급 잠수함을 디젤 방식이 아닌 핵 추진으로 해보려고 문가리가 2017년 취임하자마자 이 이야기를 트럼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안 해줬어요. 한국이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에 핵 잠함을 만들 거라 하지만은 문제는 독자적으로 만들더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군사적 우라늄 전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있고, 또 미국이 핵 잠수함용 핵 연료 공급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주보다 훨씬 못하단 말이야. 훨씬 못하지요. 완전히 한국은 불신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저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재래식 도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한미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남한을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몰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틀린 게 아닌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퇴임 앞둔 문가리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인도적 원조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으로 사설에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의 엘리트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 없이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핵유혹, 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대북 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김정은이는 바이든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발을 할 거고, 그래서 문이 이런 와중에도 내주에 한반도 평화 구상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제안을 들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할 거다, 이렇게 미국의 이 여론 주도층에서는 보고 있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부터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북한이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하면 마지막으로 양보를 얻어서 손에 쥐고 다시 또 협박을 하는 걸로 되돌아가는 이런 일을 북한이 수십 년째 되풀이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순항미사일 그리고 기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등으로 바이든에게 지금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협상에 나가서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또 미국을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 하는데 미국은 김씨 일가가 완전히 손을 댈 때까지 상대해주면 안 되는데 자, 한국이 평화 프로세스 운운하면서 내주에 문가리가 유엔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의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쇼를 할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가리가 퇴임 전에 북한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저러는가는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속에서 국민들이 이래도 문한테 40% 지지를 주고 대북 이슈 자체는 문이 북한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날아갑니다. 우리는 안 보이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